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페스카로의 전략기획팀 소속 황이슬입니다. 지금부터 유럽 필수 인증 VTA 성공 사례 기반 자동차 사이버보안 테스트 토크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안 테스트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의들을 바탕으로 오늘 총 8개의 질문을 다룰 예정이고요. 사전 등록할 때 보내주신 질문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Q&A 시간을 마련 예정입니다. 보안 테스트 웨비나를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속 시원히 고민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페스카로가 자동차 사이버 보안 테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스카로는 화이트 해커 그룹의 전문 레드팀이 국제 법규와 표준을 준수하는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최근 글로벌 차량 제작사와 협력하여 VTA 획득을 완료했고, 총 150개의 제어기와 정차 환경, 주행 환경의 실차를 대상으로 보안 테스트도 수행했습니다. 또한 100여 개의 테스트 항목과 200여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보유했으며, 자동차 제어기, 전기차 충전기 등 보안 테스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페스카로 레드팀의 성공 사례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함께 해주실 페스카로의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제어기 제작사 휴맥스를 포함하여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20년 이상 하신 구성서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정보보안 기업 알랩과 SK 쉴더스를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취약점 분석 및 보안 위협 대응을 20년 이상 하신 권동훈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해커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인 코드게이트 CTF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국정원 주간 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했으며 사이버 보안 취약점 분석과 모의 침투 테스트를 8년 이상 하신 윤진영 선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전문가 패널과 함께 자동차 사이버 보안 테스트 고민 해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보안 테스트 종류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구성서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안 테스트 종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안 테스트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인 UNR 155에 따라 차량 제작사들은 CSMS 인증과 차량 형식 인증인 VTA를 받아야 합니다. UNR 155 법규의 5절에 보면 VT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차량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책과 그에 대한 요건,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5.1절 2에 보면 승인기관인 어프로벌 어서리티나 승인을 대신 수행해주는 테크니컬 서비스 기관이 차량 제작사가 인증을 위해 문서를 통해 소명한 내용을 테스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팅은 어프로벌 어서리티나 TS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차량 제작사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어프로벌 어서리티나 TS가 직접 하기보다는 차량 제작사가 테스팅을 하는 것을 보고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AA는 승인기관인 Affordable Authority, TS는 승인 시험을 대신 수행하는 테크니컬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듯 그 AA나 TS 그리고 OEM이 결국 보안 테스팅을 수행해야 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해야 하는지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표준인 ISO SA 21434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Functional Testing, Vulnerability Scanning, Fuzing Testing, Penetration Testing입니다. 이사님 혹시 그러면 4가지 테스팅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먼저 펑셔널 테스팅입니다.
이 기능 테스트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수행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OEM의 보안 요구사항을 받아서 분석한 후에 설계에 반영하고 제어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십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펑셔널 테스팅인 것입니다. 일부 OEM은 설계 사양서와 평가 사양서를 함께 제공하게 되는데 평가 사양서에 따라서 테스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vulnerability 스캐닝입니다. 이것은 보통 알려진 취약점이 우리 제어기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보통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오픈소스에는 취약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취약점이 충분히 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퍼징 테스트입니다. 이 퍼징 테스트는 주로 제어기나 차량의 외부 접점을 대상으로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주입하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존재할 수 있는 오류와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네트레이션 테스팅, 우리 말로 모의 해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차량이나 제어기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공격을 모사하여 현재 적용되어 있는 보안 대책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NR 155 VTA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테스팅을 통해 차량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네, 이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모든 제어기를 대상으로 이러한 테스트가 모두 수행이 되어야 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 모든 제어기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테스팅을 모두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ISO SA 21434 NX2에 보면 CAR, 사이버 시큐리티 어슈런스 레벨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에 보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칼에 따라서 테스팅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칼1에 해당하는 제어기는 펑셔널 테스팅 그리고 vulnerability 스캐닝을 수행하면 되고 또 칼2에 해당하는 제어기는 퍼징 테스트까지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3와 칼4에 해당하는 제어기는 모의 해킹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표에 표시된 T1, T2는 테스팅 기법이 T2가 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칼은 제어기 단위의 하나를 수행하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차량 제작사들은 UNR 155를 만족하기 위해 형식 승인인 VTA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대책이 잘 반영되었는지 보안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하고요. 어떤 보안 테스트를 해야 하는지는 ISO SA 21434에 네 가지의 테스트가 언급되어 있으나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칼에 따라 제어기가 분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 질문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VTA를 위해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보안 테스트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성서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VTA 과정에서 심사원이 보는 중요한 것은 먼저 OEM이 수립한 CSMS의 사이버 검증 프로세스에 의해 실제 차량이 제대로 테스팅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 프로세스 과정에서 수행된 모든 활동들에 대한 추적성이 확보되고 있는가입니다. 심사원들은 이런 증적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그 유효성을 확인하게 되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사전에 제출된 테스팅 결과물들과 본인들 앞에서 수행된 테스팅 결과물들이 동일한지를 확인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UNR 155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UNR 155에서 요구하는 VTA를 위한 테스팅 내용과 심사관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UNR 155 법규에 보면 OEM은 사이버 보안 대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적절하고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VTA 과정에서 심사관들은 OEM이 이것을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 테스팅이 추적 가능하고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검증하는데 충분한가? 모든 테스트 케이스는 리포트 되었고 또 사전에 미리 수행되었는가? 그 사용된 툴, 테스트의 대상 설명, 결과 등 테스팅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리포트 되었는가? 또 모든 테스팅은 시험 가능한가? 만일 시험 가능하지 않다면 그 근거까지를 제시해야 되고요. 또 온사이트 평가 전에 입회 테스팅 항목들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또 입회 테스팅 결과 자료에 대해서도 역시 제공을 하고 해야 되고요. 또 사이버 시큐리티 골과 요구사항 그리고 테스팅에 대한 매핑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게 되고 또 VTA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VTA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준비하시는 걸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질문들도 법규에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부분인가요? 법규에서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VTA 인증을 수행하면서 들었던 질문을 토대로 만든 그런 가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는 글로벌 OEM이 유럽의 VTA 인증을 받는 데 있어 모든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보안 테스팅에 대한 설명 및 소명 그리고 시험 과정을 거쳐 해당 자동차가 충분히 사이버 보안 대책이 수립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VTA 인증을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안 테스팅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러한 저희의 보안 테스팅의 다양한 실적과 또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OEM의 VTA 실사 현장 사진이 보입니다. 가운데 흰 옷을 입은 분이 교성서 이사님인데 심사관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라와 보안 테스트가 디펜던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MG 화이트해커 윤진영 선임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파라와 보안 테스트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ISO SA 21434에서의 파라는 보신 바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 중 파란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S에서 공격하는 시나리오, 공격 경로, 공격의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리스크 밸류 디터미네이션 단계에서 대상의 위험에 대한 칼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테스트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협을 식별하고 시나리오화하여 공격 경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이 파라에 녹아들어야지만 제약이나 차량 등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테스트에 있어서도 타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에 대해 다양한 자산을 정의하고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식별해냅니다. 타라에서 식별된 다양한 위협들을 통해 시큐리티 폴이 도출되고 완화 대책을 통해 완화를 시도합니다. 이후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이 보장되는지 테스트를 통해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레드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적용해서 다른 위협 혹은 취약점이 없는지 다양한 공격들을 시도해보고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타라를 통해서 보안 테스트 기준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타라와 보안 테스트를 함께 수행했을 때 더 시너지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페스카로 같은 경우는 타라와 보안 테스트 전문 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페스카로는 타라와 보안 테스트 모두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택 서페이스 도면이 궁금해요라는 질문인데요. 윤진영 선임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최신의 차량들은 다양한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양한 어택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량의 스마트 키에서 사용하는 LF, RF 통신은 재전송 공격을 막기 위해 보안 대책으로 롤링 코드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취약하게 설계되거나 개발된 롤링 코드 방식에서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자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문 잠금 해제 신호를 스니핑해서 복제하고 또 롤링 코드 보안 기능을 우회해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자가 이렇게 차량 내에 접근에 성공했다면 USB 포트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에 접근해서 공격자가 의도한 악의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에 저장된 개인 연락처, 통화 목록, 최근 행성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외부 접점을 통해 진입한 것이지만 저희 연구 사례에 의하면 내부 네트워크 침투하기 위해서 차량의 범퍼를 탈거하고 헤드램프 제어기에 직접 접근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 제어기에 연결해서 악의적인 메시지를 삽입하였고 바디 컨트롤 제어기에 스마트 키가 차량 내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서 스마트 키 없이 문을 열고 시동 및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헤드램프 제어기와 바디 컨트롤 제어기가 같은 캠 버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차에 적용될 자율주행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에이다스에서 레이다나 라이다, 카메라와 같은 제어기들도 위협 발생 시 주행 중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이 발생한다면 탑승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어택 서페이스고 이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암호 해킹 가능 시나리오나 기법 사례가 궁금해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윤진영 선생님이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실제 저희 레드팀에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실차에서 캔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리모트 키 제어기에 자체 개발한 캔 도구를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주입하였습니다. 주입 중에 특정 메시지에 의해서 에어백 컨트롤 제어기에서 크래시 아웃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칵핏에서 사고가 발생됐다라는 알람창을 띄우게 되고 그와 동시에 비상등이 무한 전멸된 증상의 취약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예로는 외부 접점인 와이파이를 통해서 침투에 성공하였고 내비게이션 내에 백도어를 저희가 심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재부팅이나 영상, 소리 변조가 가능했습니다. 이 공격을 통해서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나 공조, 내비게이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임의로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제어기의 경우 디버기 포트 보안이 없다면 디버그 포트를 통해서 내부 펌웨어 추출이 가능합니다. 추출한 펌웨어를 분석해서 동작 로직을 파악하고 변조하여 업데이트한다면 비정상 동작을 유발하거나 정상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GPS 위치 데이터 변조를 통해 임의 장소를 주행하는 것으로 변조 가능합니다. 이는 규정 속도에 맞춰서 자율주행 중인 자동차에게 GPS 위치 데이터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변조한다면 주행 중인 자동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인 30km로 급 감소하게 되고 이는 사고로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입니다. 이렇듯 차량의 모든 어택 서페이스들을 고려해서 공격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례에 대한 요청을 주셨거든요. 네, 오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답변을 해주셔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 테스트를 앞둔 고객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보안 테스트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페스카로 레드팀을 이끌고 계신 권동근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 테스트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수집하는 정보로는 MCU나 AP의 칩셋 정보, 핀아웃 정보, 그리고 제어기 입출력 관련된 기능, 캔 메시지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능 설명서나 설계 사양서를 확인하고 칩셋의 데이터 시트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 표면과 공격 벡터를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MG 화이트 해커이신 윤진영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격 표현은 타겟 지역의 공격 접점 또는 공격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낚시를 할 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 벡터는 이제 공격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다음으로 공격 표면의 예로는 MCU를 사용하는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JTAG이나 UART와 같은 디버그 인터페이스가 공격 표면이 될 수 있고 통신 채널과 관련된 공격 표면에는 CAN, 이더넷, 와이파이, NFC, 블루투스, RF 등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스토리지나 USB,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저장 매체도 공격 표면에 해당됩니다. 공격 방법에는 먼저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스니핑이 있고 스니핑한 다음에 메시지나 신호를 가로채기 위한 MITM, Man in the Middle이라고 합니다. 가로챈 정보를 위조하는 스푸핑, 그 다음에 펌웨어 추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디솔더링 등이 있습니다. 펌웨어가 확보가 된 다음에는 바이너리를 역공학하여 결함을 찾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는 주요 내용으로 제어기 정보와 테스트 목적을 작성하고 공격 방법과 절차, 취약점 정보 등도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 타라 사이버 보안 목표까지 확인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와 매핑해 줌으로써 사이버 보안 목표가 제어기에 제대로 구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실제 공격을 수행하는 단계로 제어기 장악을 위한 권한 획득을 시도하고 권한을 일단 확보하게 되면 공격 확산을 위해서 펌웨어를 변조하거나 악성 스크립트 또는 백도어를 설치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안 테스트를 수행하실 경우에는 5가지 단계를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안 테스트를 진행할 때 고객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권동은 팀장님께서 이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원하는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되는데요. 테스트 대상 제어기를 여분을 포함해서 2대 내지 3대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때 가급적 사이버보안 솔루션이 적용된 제어기면 저희가 베리피케이션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제어기 하네스 커넥터와 제어기와 관련된 하드웨어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양서 또는 제어기 기능 설명서 등을 제공해 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제어기 펌웨어 바이너리와 캔디비 정보 등을 제공해 주시면 보다 빠르고 원활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트 결과 관련된 취약점에 대한 이벤트 대응 및 기록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ISO SAE 21434 8절에 공개한 걸로 발견된 취약점 내역과 그 이력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패치와 같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배포하고 버전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품 제어기와 실차 테스트 수행에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팀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개별 제어기를 단독으로 테스트하는 것과 실차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어기가 캔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연관된 다른 제어기들로부터 주기 신호와 같은 프로파일 정보를 받을 때만
기능이 활성화되거나 정상 동작하도록 대부분 개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품으로만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입출력 신호나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차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차 기반 주행 테스트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그래프의 녹색 실선은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된 엔진 속도, 즉 RPM이고 주황색 점선은 공격 상태에서 측정된 겁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주행 환경에서 파워트레인 캔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 메시지를 주입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변속 타이밍으로 인해서 기준 엔진 속도와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만약에 단순히 정차 환경에서 이그니션 온 상태에서만 비정상 메시지를 주입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공격의 영향으로 캔 통신의 지연은 확인될 수 있지만 앞서 주행 테스트에서처럼 실제 영향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에서 양산 준비 중인 전기차를 대상으로 VDA 평가 시연을 앞두고 다양한 조건에서 모의 평가를 수행하던 중에 주행 테스트에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제어기를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메시지를 주입을 했을 때 구동이 멈추고 가속 페달이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일한 공격을 만약에 정차 테스트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미세한 통신 지연 외에는 차량의 어떤 영향도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해당 OEM과 제어기 개발사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기술 논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것을 최종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VTA 인증 시연도 무사히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제어기나 실차의 테스트 환경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통합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더 시너지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테스트 환경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니까 지금 웨비나를 보시는 고객사분들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8가지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하여 사전 등록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신 4가지 질문을 추가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전문가 패널에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어기 및 실차 환경에 맞는 테스트 툴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윤진영 선임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ISO SAE 21434 표준에서 명시하는 보안 테스트 중에 비기능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vulnerability 스캐닝과 퍼즈 테스트, penetration 테스트 이 3가지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ulnerability 스캐닝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할 때 주로 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체로 오픈소스 취약점을 점검하는 도구로 상용 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즈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상용 툴인 디펜딕스라는 퍼즐을 통해서 다양한 어택 서페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추가적인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공격 가능성을 검토하게 돼서 모의 해킹 등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 제어기가 보유하고 있는 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저희 회사 자체에서 제작한 퍼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캔의 경우 OEM에 따라 그 사용과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OEM에 맞는 점검 방법을 퍼즐에 적용함으로써 테스트의 신뢰도와 유효성을 높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에서는 각 어택 서페이스별로 개발에 사용되거나 테스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선에 해당되는 어택 서페이스의 경우에는 무선 시그널을 스니핑하고 악의적인 신호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로 캡처하거나 생성, 리플레이가 가능한 무선 신호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인터페이스로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디버깅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JTAG나 UART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이나 공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이다, JADX, 기드라와 같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드팀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험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어서 테스트 수행의 퀄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맞는 테스트 케이스 개발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구성서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몇몇 OEM, 특히 국내 OEM의 경우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다른 말로 사이버 보안 그 설계 사양사와 함께 평가 요구사항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한 OEM의 경우 TC라고 불리는 테스트 케이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OEM이 제공한 테스트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되물어 별도의 TC를 개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해외 OEM의 경우 설계 요구 사양서 정도만 제공하고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알아서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요구 사항에 맞게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어떤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는지를 OEM에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맞는 설계 그리고 구현을 하고 구현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TC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결국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유효한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페스카로는 다양한 OEM의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는 활동을 무수히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OEM을 대상으로 보안 설계 요구사항, 평가 요구사항,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VTA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고민을 아주 만족스럽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도 보안 테스트 수행이 가능한지, 풀 테스트의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권동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개발자 테스트나 QA 활동에서 수행하는 테스트는 주로 기능 테스트에 초점을 맞춘 테스트입니다. 사이버 보안 테스트는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인 취약점을 찾는 테스트로 비기능 테스트 영역입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테스트는 보통 개발이 완료된 상황, 보안 대책까지 모두 적용된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화이트 해커와 같은 모이킹 전문 역량이 있는 보안 엔지니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어기 복잡도와 외부로 노출된 공격 표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MCU 기반 제어기는 1개월 이내, AP 기반의 안드로이드나 리눅스와 같은 OS를 사용하는 기능이 많고 복잡한 제어기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4번 질문인데요. 규정에서의 사이버 보안 테스트 요구사항을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인지니어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UNR 155나 ISO SAE 21434의 구체적인 테스팅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UNR 155 Annex 5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협과 관련된 취약점이나 공격 방법을 기반으로 모든 위협을 맵핑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Annex 5의 11.1에는 악의적인 내부 메시지에 대한 위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부 메시지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통신 매체는 CAN, LIN, FlexRay, 오토모티브 이더넷 등 다양한 통신 매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매체들 중 해당 제어기에서 사용하는 매체를 선정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수립합니다. 만일 CAN과 LIN을 사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11.1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내부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취약점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판별합니다. 이렇듯 사이버 보안 테스트 시에는
안엑스5의 위협들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미티게이션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의 보안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만약 제어기나 보안 기능 코드에 마이너한 수정을 하게 된다면 보안 테스트를 다시 수행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이 질문은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구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에요. 채팅창의 뒤쪽에 퍼징 테스트를 수행할 때 소프트웨어가 코드가 아주 약간이라도 바뀌면 무조건 퍼징을 수행하나요? 랑 일맥상통하는 질문을 보여지는데요. 일단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 수정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보안 기능에 대한 테스팅, 펑셔널 테스팅은 무조건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약점 분석이나 또는 퍼징 그리고 또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는 그 수정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그 수정이 어떠한 영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래서 테스트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들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VNT 같은 경우 UI 코드를 수정했다고 해서 퍼징이나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정의 양보다는 그 수정 자체의 영향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수행을 다시 하는 것들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JTAG 핀이 PCB상에서 스캐터링 되어 있는 경우에도 JTAG 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이 질문을 어느 분이? 네, 윤진영 소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JTAG와 같은 디버그 포트를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방어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말씀하신 대로 스캐터링이 적용된 제어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수행했었는데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찾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MCU 칩의 정보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MCU 칩의 정보를 통해서 칩 시트 맵이나 이런 정보들을 확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위어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실로스코프로 저희가 하나하나 측정을 하다 보면 파형이 특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JTAG에 해당되는 파형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뭐 RST다 혹은 뭐 클락이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어 디버그 같은 보호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캔 메시지에 대한 퍼징을 수행할 때 유효한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공격이 유효할 텐데 캔 메시지 스포링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고성서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일단 캔과 관련돼서는 제어기 레벨, 일반적으로 캔 메시지가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제어기별로 각각의 템퍼링 방식을 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OEM의 DBC 파일 그리고 또 OEM 자체에서 새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책, 캔과 관련되어 있는 보안책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그 부분들을 뭔가 방어를 티어 레벨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차량 레벨로 보면 특히 이제 그 외부 접점을 통해서 그 캔 데이터가 주입되는 그 OBD 포트가 주로 이제 많이 또 외부로 노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 첫 번째 파이어월이 되는 그런 CDW 이런 부분들을 OEM이 차량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캔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징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그 OEM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요구 사항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주로 퍼징 테스트를 통해서 제어기별로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이 퍼저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퍼저를 저희가 개발할 때 OEM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는지 아닌지도 고려한 퍼저를 개발하는 사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OEM의 보안 요구 사항이나 캔과 관련되어 있는 요구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캠 메시지에 대한 템퍼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당연한 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준비한 8개의 질문이랑 그리고 사전 등록할 때 보내주신 질문 4가지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 주신 질문까지 모두 다뤄봤습니다. 추가 질문을 주셨네요. 변경되는 코드의 영향도를 평가해서 재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재수행을 결정하는 영향도의 기준이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영향도는 제어기, 소프트웨어 특성, 기능, 그 차량에 또 연결되는 그런 그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향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제어기 설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테스팅을 담당하시는 분, 또 저희와 같은 그 화이트 해커들 이런 그 3자가 모여서 이 수정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이 실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재수행 결정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답변 그 궁금증 해소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도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웨비나를 통해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테스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웨비나 소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어떠셨는지 소감 이벤트 설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건데요. 웨비나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작성해 주신 분들 중 8분을 선정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5만 원권, 3만 원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저희가 10월에도 웨비나를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페스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